제가 오늘 가져온 시장 이슈는 바로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저도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기축통화에 대해서 어저께 대선 토론이 있었죠. 대선 토론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주요 일간지, 주요 경제신문, 그리고 주요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기축통화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축통화와 그리고 기축통화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 채무와 국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요. 행여나 어떤 어저께 대선 토론의 어떤 그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테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아마 단어가 될 겁니다. 뉴스에 나왔던 가장 많은 단어가 될 건데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우리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저께 대선 토론장에서의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늘 뉴스에 나왔죠. 기축통화는 어차피 이게 한자기 때문에 한자를 좀 보면요. 기초와 근본이 되는 통화라는 일단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 텍스트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가와 국제 간 거래를 한다. 혹은 국제 시장이 있죠. 뭐 원유 시장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골드 시장이 있을 거고요. 여러 시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국제 시장에서 자, 우리가 망국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상품을 매매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영어라는 일단은 공용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한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딱 부러지게 중심이 되는 어떤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는 원화를 내고, 누구는 위안화를 내고, 누구는 엔화를 내고, 누구는 달러를 내는데, 여러분들 달러도 굉장히 많은 달러가 있거든요. US 달러가 있고,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등등등 정말 많은 화폐가 있습니다. 달러만 해도 몇 가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국제 시장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국제 시장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중심이 되는 화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축통화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으로 영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어떤 국제 시장이나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화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축통화라는 이런 한자어를 일단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고요. 영어로도 키커런시입니다, 여러분. 키라는 단어를 일단은 쓰고 있어서 근본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아니면 예상을 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통화는 뭐죠, 여러분? 당연히 달러입니다. 달러에도 여러 가지 달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학적으로는 US 달러라는 통칭을 쓰게 됩니다.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일단은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심이 되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우리가 준기축통화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준기축통화. 이게 어떤 이론상으로 이거는 무조건 US 달러는 기축통화다. 아니면 어떤 화폐는 준기축통화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 건 아닌데 준기축통화라고 일단은 불리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유로가 있고요. 그렇죠? 유로가 있고 파운드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엔화. 요즘에 조금 약해졌지만 엔화도 있고요. 예전에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을 일단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 스와프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캐나디안 달러 이런 것들이 준 기축 통화로서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 기축 통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만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잡고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어저께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죠. 기축 통화냐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좀 많이 싸웠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냥 말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어저께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의 통화가 원화가 기축 통화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시각차에서 일단은 비롯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우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어서 기축 통화에 원화가 들어갈 수 있어서 국가 채무가 늘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원리인지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를 일단은 보려면요. 제가 세 가지 키포인트를 좀 찍었는데요. 자, 국가는 어떻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는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는 돌려막기의 원조이자 프로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일단은 뽑았고요. 자, 첫 번째. 국가는 어떻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사업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하죠. 꼭 기업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인프라 구축. 예를 들면 건설. 어떤 건설이 있습니까? 도로, 그리고 항만, 그리고 뭐죠?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깔고 있죠. 이런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회보장제도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알맞는 그런 사업들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깔고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로수를 더 놓고 심고 뭐 이런 사업들을 공공사업들을 펼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혹은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가? 물론 세수가 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만 세금이 여러분들 한 나라의 재정 상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크지는 않고. 자, 그러면 국가 혹은 이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 재난지원금이죠. 국가는 어떤 돈으로, 지자체는 어떤 돈으로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고 이게 채권 그리고 국채의 기축통화와 연결되는 그런 선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국가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몇 프로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채라고 부르고요. 자,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거를 지방채라고 부르고요. 회사에서도 주식 말고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국가는 국채라는 채권을 찍어냅니다. 이 채권을 찍어내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화채가 돼 있죠? 자,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국가에 1억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다달이 당신에게 나는 이자를 줄 것이고 만기일
만기일이죠.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라고 하면 10년 후에 나는 당신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는 게 채권이고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국채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국가도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의 대부분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기업에다 팔기도 하고요. 다른 국가에다 팔기도 하고요. 개인한테 팔기도 합니다.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가는 기간 사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걸 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계시죠. 소상공인 계실 거고요.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일단은 있는데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가거든요. 자, 여러분,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사고 팔면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자,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그 채권을 발행하면 내가 돈을 받잖아요. 국가가 돈을 받습니다. 그 받은 돈을 시장에 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넘쳐나게 되죠. 시장의 통화량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이 약 13년 동안 해왔던 그런 통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13년 동안 뿌렸던 그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란 국가에서 시장에 어떻게 돈을 공급을 했느냐?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뿌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돈이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주말 특강에서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에 한 몇 번 정도 올해에만 한 두세 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다. 그래서 어저께 대선 토론에 나왔던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채권 발행을 멈추고 어차피 채권이 발행이 되면 그게 빚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멈추고 빚을 줄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그래서 국가는 돌려막기 원조이자 프로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이제 키워드를 일단은 뽑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가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10년 전에 나라에서 돈이 필요해서 10년 만기 국채를 여러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년 후에 그 원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는요, 여러분,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두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는 원래 뭐 캐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국가는 원래 현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국가는 캐시가 없기 때문에 자, 10년 있다가 10년 후에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자, 10년 전에 채권을 발행했던 걸 10년 후에 지금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다 내놓고
시장에서 돈을 흡수를 하죠. 그 돈으로 10년 된 채권을 갚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쇼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지었던 채무를 지금 갚는데 그것도 뭐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려막기죠. 이렇게 국가 채무는 거의 대부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어차피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 물론 미국은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오래 보신 분들은 미국의 국가 채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 그런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앞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에 돈은 덧뿌리는 재난지원금 같이 시장에 돈은 덧뿌리게 되는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컨디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론입니다만 돌려막기라는 표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일단은 그 기저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960년대 국가가 1억 원의 빚을 지었다라고 치고요. 지금 현재 2022년에 국가가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960년대에 1억의 빚을 지어서 뭐 예를 들면 뭐 60년 만기 채권이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1억의 국가 채무가 있었는데 지금 2022년 60년 정도 지나서 이 1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960년대 국가 채무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갚지 못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년이 흐른 지금은 국가 채무 1억 원, 국가 채무 1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지죠. 개인적으로도 좀 낮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60년대 내가 빚이 한 100만 원 있었다. 근데 지금 2022년에 내가 빚이 100만 원 있다. 1960년대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의 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갑니다. 그렇죠? 예.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항상 산업과 인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1억, 50년대, 60년대, 70년대 1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30년 전, 30년 만기 채권도 있으니까요. 10년 전, 30년 전 국가가 어떤 채무를 지었는데 지금에서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죠? 통화의 가치는 다릅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가 채무는 실질 국가 채무는 조금씩 예전에 쌓아왔던 실질 국가 채무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예전에 50년, 60년 전에 지었던 채무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이 일단은 자신이 하는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국가는요, 여러분 기업의 논리로 일단은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항상 빚을 집니다. 물론 그 빚이라는 것이 한정된 그리고 수용할 만한 빚이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터키나 이런 국가 채무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수용할 만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용할 만한 국가 채무는 항상 국가가 발전하는 데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부채는 국가가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윤 추구지만 국가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는 거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일단 일정 수준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선순환으로 가계기업 정부에서 얼마만큼 돈이 잘 도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축통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자,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대한 얘기, 채권을 더 발행을 할 것인가, 채권을 더 발행 하지 않고 국가 채무가 지금 오버가 됐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지 말자. 아니다, 채권 발행을 지금 해도 상관없다. 이런 그런 국가 채무에 대한 논의에서 기축통화로의 이런 논의까지 흘러갔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고, 오늘 정리하실 것은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국가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지,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 국채를 만들었을 때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이 통화량으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주말 특강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